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어제가 시어머니 기일이었거든요. 돌아가신 지 벌써 12년이 됐어요. 그런데 매년 이맘때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제 제사상 차리고 향 피우고 절을 2번 올리는데요.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73이 된 제 손이요.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진짜로 이해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더라.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요.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미워했으면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곁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떠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슴에 한이 남는 거죠. 오늘은요, 제가 73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께 조금 일찍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늦게 알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길어질지도 몰라요. 옆에 따뜻한 차 한 잔 놓으시고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요. 급할 거 없어요. 저는요, 오늘 강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는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편하실 거예요. 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 하나면 오늘 영상은 충분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 시집 가던 날이 아직도 생각나요? 지금부터 한 48년 전이에요. 25살에 시집을 갔거든요. 그날 새벽에 친정 엄마가 저를 깨우셨어요. 아직 깜깜할 때요. 아침 5시쯤이었나 봐요. 엄마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시집 가는 딸한테 마지막으로 먹이는 미역국이라면서요. 그 미역국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남아 있어요. 참기름 냄새, 그리고 마른 미역을 물에 불릴 때 나는 그 비릿한 냄새요. 엄마가 미역국을 한 그릇 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 미역국이 엄마가 너한테 끓여주는 마지막 미역국일지도 몰라. 시집 가면 친정에 자주 못 와. 그러니까 엄마 얼굴 잘 봐둬라.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친정에 왜 못 와요? 가까운데.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면 가는데. 그런데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역국을 다 먹고 나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손이 거칠었어요. 평생 농사일하면서 살아오신 손이요.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이요. 엄마가 그 손으로 제 손을 한참 만지시더니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봉투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정확히 5장이었어요. 5만 원이요. 그 시절에 5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엄마가 다 길러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엄마가 한 푼, 2푼 모으셔서 시집 가는 딸한테 마지막으로 챙겨주신 돈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시댁 식구들 모르게 너 혼자만 가지고 있어. 정말 힘들 때,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써. 친정 못 오겠으면 이걸로 약이라도 사 먹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우셨던 거 봤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우셨던 엄마가요. 동생 아팠을 때도 입술만 깨물고 안 우셨던 엄마가요. 그날 새벽 부엌에서 저를 보내시면서 우셨어요. 저는 시댁에 도착해서 그 봉투를 어디 숨겨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짐을 다 뒤져보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 옷장 깊숙이 한복 치마 안쪽에 꿰매서 숨겼어요. 그 한복은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입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봉투를 제가 언제 꺼냈는지 아세요? 7년 후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요. 7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어요.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께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시제사가 다음 주라서 준비할 게 많다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쳤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 돌아가셔요. 저 갈게요. 그러고는 옷장에서 그 한복 치마를 꺼냈어요. 7년 만에요. 꿰매놓은 실을 손톱으로 뜯어내는데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어요. 결국 가위로 잘랐어요. 봉투를 꺼내보니까 10,000원짜리 5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던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었을 때 제가 그 봉투를 보여드렸어요. 엄마, 봐. 한 번도 안 썼어. 엄마가 준 돈 한 번도 안 썼어. 엄마한테 그 봉투를 흔들어 보였어요. 엄마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거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보야, 그거 쓰라고 준 건데 그 한마디가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다 이러셨잖아요. 말씀은 안 하셔도 우리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 봉투처럼 우리 모르게 챙겨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야 그 5만 원을 썼어요. 시장에 가서 엄마가 좋아하시던 명태를 사다가 국을 끓였어요. 시댁 식구들 다 잠든 새벽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그 명태국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엄마 미역국 맛이 났어요.
분명히 명태국인데 엄마 미역국 맛이 났어요. 그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신 위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친정엄마가 그리우신 분들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국 한 그릇이 그리우신 분들이요. 그 따뜻함이 그리우신 분들이요. 지금 친정엄마가 살아계신 분들 계세요? 오늘 한번 전화해보세요. 그냥 엄마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 한마디가 엄마한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저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어요. 그게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여러분, 저 시어머니 이야기 좀 할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키는 저보다 작으셨는데 눈빛이 매서우셨어요. 그 눈빛 한 번에 며느리 셋이 다 얼어붙었어요. 큰 며느리, 그러니까 저랑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호되게 다루셨어요. 큰 며느리니까요. 시집간 첫 해 추석 때 일이에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 시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하나하나에 다 기준이 있으셨어요. 송편 모양도 정해진 모양이 있고 전을 부치는 두께도 정해져 있고 나무를 묻히는 손맛도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송편을 빚는데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보고 계시더니 제가 빚어놓은 송편을 하나 집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는 이게 송편이냐 만두냐 다시 해. 제가 빚어놓은 송편 20개를 다 다시 빚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빚은 게 도로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손가락이 부르터서 빨갛게 되는데도 시어머니는 옆에서 한숨만 쉬셨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명절 준비 다 끝나고 부엌 정리하고 시댁 식구들 다 잠든 후에요.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때 부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더니 시어머니께서 거기 서 계셨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제 옆에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옆에 쪼그리고 앉으셨어요. 그 좁은 부엌 바닥에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랑 같은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손가락 아프지?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부엌 서랍에서 약통을 꺼내셨어요. 빨간 약이요. 옛날에 다 쓰던 거 있잖아요. 그 빨간 약을 제 손가락에 발라주시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집 왔을 때는 너보다 더 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송편 빚는 거 보고 계시다가 손등을 때리셨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너 이 정도면 양반이야.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시집살이를 하셨구나. 저보다 더 심한 시집살이를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더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새벽에 일찍 못 일어나도 돼. 1시간만 더 자라. 그러시고는 부엌을 나가셨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도 시집살이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방법을 모르셨던 거예요. 본인이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부엌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1시간 더 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큰 며느리니까요.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엌에 가니까 이미 시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떡국 끓일 물을 올려놓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부엌 한쪽에 놓아둔 봉투를 가리키셨어요. 저거 넣어줄 거다. 가져가. 봉투 안을 열어봤더니 빨간 내복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빨간 내복을 보고 또 울었어요. 부엌 구석에서요, 빨간 내복이 그 시절에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빨간 내복을 사주는 건요, 너를 우리 집 식구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명절 보내고 시장에 가셔서 며느리 빨간 내복을 사오신 거예요. 저 모르게요. 그 빨간 내복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옷장 깊숙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빨간 내복을 꺼내봤어요. 한 번도 안 입어본 새 것이었어요. 그때는 아까워서 못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작아서 못 입어요.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가끔 그 빨간 내복을 꺼내서 만져봐요. 그러면 시어머니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들이요, 다 무서운 분들이 아니에요. 표현이 서툰 분들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게 그분의 관심이에요. 정말이에요. 며느리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시어머니는요, 잔소리도 안 해요. 그저 무관심하게 대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잔소리 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요, 그래도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잔소리가 너무 심하시면 힘들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 뒤에 있는 그분의 인생을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잔소리가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야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늦게요. 여러분은 저처럼 너무 늦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정말 부탁이에요. 여러분, 저희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그이를 48년 전에 만났어요. 중매로요. 그때 우리 그이는요, 정말 말이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2시간 동안 그이가 한 말이 다 합쳐서 10마디도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 성격이었어요.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 저는 정말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퇴근하면 그이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말을 안 해요. 제가 옆에서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하면 그저 응, 그래, 알았어 이런 단답형 대답만 하는 거예요. 밥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세 반찬을 해도 그이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맛있다는 말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그저 묵묵히 먹기만 했어요. 저는 매일 화가 났어요.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종일밥하고 반찬 만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니까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결혼식 비년쯤 됐을 때 저는 정말 폭발했어요. 그날도 새 반찬을 했는데 그이가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밥숟가락을 놓고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설거지대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이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그이가 한참을 제 뒤에 서 있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래? 저는 돌아서서 막 화를 냈어요. 내가 매일 반찬을 해도 당신은 맛있다 소리 한 번을 안 해. 고맙다 소리 한 번을 안 해. 나는 당신한테 뭐야. 그이가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매일 당신 밥을 먹잖아. 다른 데서 안 먹고 집에 와서 먹잖아.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이가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밥을 안 차려주실 때가 많았어. 그래서 나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당신이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고마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묵묵히 먹었던 거야. 여러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랑 다른 거였구나. 저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었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그이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이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출근해서 돈 벌어오는 거, 그게 그이의 사랑이었어요. 주말에 어디 안 가고 집에 있는 거, 그게 그이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거, 그게 그이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이가 사랑을 안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이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빈손으로 쥐고 있을 때 맛있게 잘 먹었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이가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 한 잔 줄까 하면 그게 그이의 사랑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이가 제가 잠든 후에 이불을 다시 덮어주는 걸 발견했을 때 그게 그이가 표현하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알아차리니까요. 우리 부부 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73이 된 지금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세대 남자들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사랑한다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시대 남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남자가 무뚝뚝해야 한다고 배우면서 자랐으니까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갑자기 사랑을 잘 표현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요. 남편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월급 통째로 가져다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주말에 어디 안 가고 집에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당신 아플 때 죽 끓여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채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저는 그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평소에도 말이 없는 사람이 이제는 정말 한마디도 못하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이가 잠깐 정신이 드셨는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큰 손이 너무 말라서 뼈가 만져졌어요. 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사랑해.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 못해서 미안해. 48년 만이었어요. 그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 게요. 저는 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보, 알아요. 다 알아요. 당신이 48년 동안 매일 보여주셨잖아요. 말로 안 해도 다 알아요.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이가 다음날 새벽에 떠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새벽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무 늦게야 사랑을 표현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살아계신가요? 오늘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왜 그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요, 남편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이 비로소 나갈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에요. 가슴에만 있으면 그건 그저 무거운 짐이에요. 저는 그이한테 48년 동안 그 사랑을 표현 못한 게 평생의 한이에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제 아들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영상에서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아파서요. 그런데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아들은 외동이에요. 늦게 본 자식이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얻은 아들이라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좀 달랐어요. 말이 늦었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고 학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저는 그게 답답해서 막 다그쳤어요. 다른 집 애들은 다 잘 다니는데 왜 너만 그러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평소보다 늦었어요. 보통 4시 반이면 오는데 그날은 6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친구네 갔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7시가 되고 8시가 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길에서 사고가 난 건가. 학교에 전화해봤더니 아들이 그날 학교에 안 갔대요. 아침에 분명히 책가방 메고 나갔는데 학교에는 안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아들이 자주 가던 곳, 친구네 집 동네 공원 다 가봤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밤 11시쯤이었어요. 제가 동네 놀이터에서 거의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우리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동네 뒷산 입구 쪽에서요. 아주 늦은 시간에 혼자 산 쪽으로 들어가더래요. 저는 그 산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어요.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한쪽이 벗겨졌는데도 그냥 뛰었어요. 산 중턱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혼자 깜깜한 산 속에서 정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요.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들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 같았어요. 12월이었거든요. 그 추운 날에 우리 아들이 산속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다 들어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고 산을 내려왔어요. 아들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15살이었는데 7살짜리 아이처럼 작아 보였어요. 집에 와서 따뜻한 물에 아들을 씻기고 따뜻한 죽을 먹이고 옆에 누워서 자게 했어요. 아들이 잠든 후에 저는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에 노트가 한 권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노트를 열어보고 정말 무너졌어요. 그 노트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놀렸는지,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밥을 먹었던 이야기, 체육 시간에 짝이 없어서 혼자 운동장 끝에 서 있었던 이야기,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는 엄마 자랑이 못 되는 아들이야. 여러분, 저는 그 노트를 들고 부엌에 가서 1시간을 울었어요. 아들이 깨지 않게 입을 막고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공부 좀 해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다 반대했어요. 친척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학교는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의 마음이 부서지면 그건 다시 못 돌이켜요. 그래서 저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을 1년 동안 집에서 쉬게 했어요. 그 1년이 우리 아들 인생을 구한 거예요. 집에서 쉬는 동안 저는 아들이랑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시장에 가고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산책을 하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만화책도 같이 봤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제 옆에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학교에서 친구가 없는 게 제일 슬펐어요. 엄마, 저는 사실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엄마, 저는 나중에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부서진 게 아니라 그저 자기 길을 찾지 못했던 거구나. 1년 후에 아들이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학교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아들은 40살이 넘었어요. 결혼해서 딸이 둘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 그때 저를 학교 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그때 저를 살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1시간만 늦었으면 우리 아들이 그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되어서 답답하신 분들이요. 저는 그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식의 행동만 보지 마시고 자식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식이 학교 안 간다고 하면 왜 안 가는지 물어보세요. 자식이 공부 안 한다고 하면 왜 안 하는지 들어보세요. 자식이 방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방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야단치지 말고요. 비난하지 말고요.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 자식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받는 압박이 우리 때보다 100배는 더 심해요. 친구들 사이의 경쟁도 우리 때와 비교가 안 돼요. 자식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도 우리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에요. 그런 자식들한테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하는 건요, 자식들 마음을 더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48살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시어머니 약 챙기고 남편 도시락 싸고 아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빨래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잠깐 머리를 빗으려고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요, 거울 속에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저인 줄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안경 한쪽이 비뚤어져 있고 옷은 색깔이 다 빠진 면 티셔츠를 입고 있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까맣게 내려와 있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빨래는 그대로 두고요. 내가 누구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예뻤던 내가, 그렇게 꿈도 많았던 내가 어디로 갔지?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정말 활달한 사람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는 봉사동아리 회장도 했었고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너는 정말 인생이 즐거워 보여라고 했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했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어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요. 봉사활동도 평생 하고 싶었고요. 시간 되면 책도 한 권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20년이 지난 그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알았어요. 그 꿈 많던 처녀는 사라지고 없다는 걸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 며느리로, 남편 아내로, 아들 엄마로, 시집 식구 큰며느리로 살았어요.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저라는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무엇을 좋아했는지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림 그린 지 20년이 넘었어요. 친구들 만난 지 10년이 넘었어요. 책 한 권 끝까지 읽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저는 그날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결심했어요. 이제 나도 좀 살자.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이래도 되나? 가족들 두고 내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걸 죄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 먼저, 다른 사람 먼저였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위해 살자고 결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시작했어요. 정말 작은 것부터요. 첫 번째로 한 게요, 매일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기로 한 거예요. 가족들 깨우기 전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요. 그리고 부엌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요. 그 10분이요, 그 10분이 제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가족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혼자 부엌에 앉아 있는 게요, 뭔가 죄 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니까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저는 창밖을 봐요. 새벽에 새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요. 보리차 향기를 맡아요. 그리고 가끔은 옛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옛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런데 그 아픔도 다 끌어안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잠깐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 제 안에 있었어요. 그저 깊이 묻혀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했어요. 50살이 넘어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수채화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 가는 날 너무 떨려서 수업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강의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들으니까요. 정말 행복했어요. 20년 만에 붓을 잡았는데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50대 후반에는 친구들 모임을 다시 시작했어요. 대학 동기들이요. 다들 사는 게 바빠서 거의 안 봤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돌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들 너무 변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시간만 같이 있으니까 옛날로 돌아갔어요. 60살이 넘어서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는 일이요. 그게 그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73이 된 지금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진리예요. 엄마가 매일 한숨 쉬고 매일 우울하고 매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요, 그 에너지가 가족 전체에 퍼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73이 된 지금도 새로운 걸 시작해요. 작년에는 캘리그래피를 배웠어요. 올해는 우쿨렐레를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세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세요.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으세요. 그 작은 시간이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2년 전에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산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 15년 모시고 남편 챙기고 자식 셋 다 결혼시키고요. 그 친구가 환갑잔치 다음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떠났어요. 장례식에 갔는데요. 그 친구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영정사진 속에 그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그 친구 딸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모, 엄마 책상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찾았어요. 엄마가 평생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 일기에 너무 외로웠다는 말이 가득해요. 우리는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친구가 평생 외로웠던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친구는 외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일기장에만 적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세대 여자들이 더 이상 외롭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채널의 댓글을 다 읽어요.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선생님, 저는 70이 넘었어요. 평생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슴에 가득 차 있는데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서로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을 가슴에만 묻고 살았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댓글로 한마디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요. 길게 안 써도 돼요. 한 줄이면 돼요. 오늘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외로움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런 짧은 말 한마디씩이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의 댓글도 한 번씩 봐주세요. 거기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께 답글로 저도 그래요. 힘내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가족 안에서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끼리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이 채널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요, 우리는 서로에게 줄 수 있어요. 평생 시어머니께 따뜻한 말 한 번 못 들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 따뜻한 말을 해줘요. 평생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 들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 말을 해줘요. 평생 자식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서로의 인생을 인정해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함께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영상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차는 다 드셨어요? 좀 따뜻해지셨어요?
오늘 거의 1시간 가까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73이 됐어요. 이 나이가 되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모든 게 절박했어요. 시어머니가 미울 때는 평생 미워할 것 같았고요. 남편이 답답할 때는 영원히 답답할 것 같았어요. 자식이 속썩일 때는 끝이 안 보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떠나시고 남편도 떠나시고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요,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식이요? 남편이요? 시어머니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봐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그동안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이 말을 거울 앞에서 자기한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매일 한 번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사시는 친구나 자매가 있으시면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리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가슴에 쌓인 그 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평생 참고 살아온 우리의 그 화를요,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같이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